속보입니다. 트럼프 당선 후 역대 최연소 대변인 자리를 꿰찬 27세 캐럴라인 레빗의 충격적인 발언이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놀라운 건 뉴스의 주인공이 바로 한국이라는 점인데요. 전문가들은 한국만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있다라며 주목하고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 바로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에단 브라운입니다. 뉴욕에 본사를 둔 CNN 뉴스의 수석 기자죠. 국제 뉴스를 전문으로 하는 저는 유럽과 중동, 아시아를 취재하며 15년간 글로벌 이슈를 다뤄왔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미국과 유럽이 세계를 주도하는 절대적 중심이라고 확신했어요. 그 누가 뭐라 해도 말이죠. 화창한 뉴욕의 봄날, 40층 높이의 CNN 사옥에서 저는 중동 정세 관련 기사를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울린 사내 전화, 편집장 마이클 로렌스였습니다. 에단, 내 사무실로 와줄래? 마이클의 사무실은 항상 그랬듯 국제신문과 수많은 자료들로 가득했어요. 창문 너머로는 맨해튼의 빌딩 숲이 펼쳐졌죠. 마이클은 자리에 앉자마자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에단, 넌 한국을 어떻게 생각하지? 갑작스러운 질문에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한국이라 최근 비상계엄 사태 직후부터 탄핵까지 급변하는 정세 상황으로 미국에서도 예의주시하는 나라였습니다. 솔직히 제게 한국은 그저 아시아의 작은 나라, 삼성과 현대, K-팝 정도가 전부였어요. 뭐 삼성? K-팝. 솔직히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존재감 없는 나라 아닌가요? 제 대답에 마이클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태블릿을 내밀었습니다. 한국이 글로벌 경제 혁신 1위 국가로 선정됐어. 저는 어이없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분명 어떤 착오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마이클, 그건 분명 오타겠죠? 중국이나 일본으로 잘못 쓴 거 아닙니까? 하지만 마이클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그는 태블릿을 제 손에 쥐어주며 말했어요. 이제 아시아를 다루는 방식이 달라져야 해. 세계 경제 패권이 서서히 아시아로 이동하고 있어. 특히 한국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저는 태블릿에 있는 여러 지표들을 훑어보았습니다. 혁신 지수, 디지털 전환율, 인공지능 도입률, 모든 분야에서 한국은 최상위권에 있었어요. 에단, 한국을 직접 보고 오고 내 생각을 바꿔보는 게 어때? 새로운 특집 기사로 삼자고. 마이클의 제안은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기자로서 사실을 직접 확인하는 것은 기본이니까요. 저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서 확인해보죠. 하지만 기대는 하지 마세요. 결국 그들도 우리를 따라하는 수준일 겁니다. 이렇게 저는 14시간의 긴 비행 끝에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당시 저는 몰랐죠. 이 여정이 제 인생관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거라는 사실을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저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14시간의 긴 비행으로 몸은 피곤했지만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피로가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미국의 JFK 공항에서는 입국 심사가 최소 30분, 길면 1시간도 넘게 걸립니다. 그런데 인천공항에서는 어떻게 된 일인지 단 3분 만에 끝났죠. 얼굴 인식 시스템과 자동화된 입국 심사대가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작동했습니다. 이게 가능한가? 제 중얼거림이 끝나기도 전에 수화물 찾는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뉴욕이라면 30분은 기본으로 기다려야 하는데 여기선 10분도 채 걸리지 않았어요. 그것도 모자라 공항 곳곳에서는 스마트 로봇이 승객들을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화면 조작이 가능한 안내 로봇이라니. 저는 공항 로비에서 이 모든 것을 관찰하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공항 하나 잘 만들었다고 너무 과장하는 거 아냐? 그때 누군가 제 어깨를 톡톡 두드렸어요. 에단 브라운 씨, 맞으신가요? 돌아보니 단정한 차림의 젊은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친절한 미소와 함께 자신을 소개했죠.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의 IT 연구원에서 일하는 이수민 박사입니다. CNM에서 연락받고 마중 나왔어요. 수민은 유창한 영어로 저를 반겼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녀의 영어 실력뿐만이 아니었어요. 그녀가 들고 있던 태블릿에는 제 비행 정보와 함께 실시간으로 제 위치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제 당혹감을 읽은 수민이 웃으며 말했어요. 공항 내 위치 추적 시스템입니다. 방문객들이 길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는 기술이죠. 그녀는 제가 의아해하는 표정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교수님께 한국의 진짜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저는 그녀의 말을 반신반의하며 공항을 빠져나왔습니다. 출구로 나오자마자 또 다른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차량 호출 단말기 앞에 선 저희에게 무인 택시가 스르륵 다가왔죠. 자율주행 택시인가요? 수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인천공항에서 서울 시내까지는 자율주행이 가능해요. 운전자 없이도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죠. 저는 무인 택시에 올라탔습니다. 마치 SF 영화의 한 장면에 들어온 것 같았어요. 택시 내부의 모니터에는 실시간 교통 정보와 날씨, 뉴스까지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믿을 수 없네요. 미국에서는 아직 실험 단계인데 수민의 얼굴에는 자랑스러운 표정이 어렸습니다. 한국은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나라 중 하나예요. 이제 서울로 가볼까요? 진짜 놀라운 것들은 이제부터입니다. 인천에서 서울로 향하는 고속도로에서 저는 창밖을 내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정말 현실인가? 아니면 잘 연출된 쇼인가? 그때만 해도 저는 이것이 얼마나 피상적인 생각인지 몰랐습니다. 한국의 진짜 모습은 이제 시작이었으니까요. 인천에서 서울로 이동하는 동안 자율주행, 택시의 창문으로 바라본 한국의 모습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제 예상으로는 복잡하고 어수선한 아시아의 전형적인 도시였을 텐데 눈앞에 펼쳐진 것은 마치 영화 속 미래 도시 같았어요. 저기 보이는 건 뭐죠? 고속도로 옆으로 끝없이 이어지는 발광 다이오드 선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수민이 대답했습니다. 태양광 도로예요. 낮에는 태양 에너지를 흡수하고 밤에는 도로를 밝혀주죠. 수집된 에너지는 주변 가로등과 교통 시스템에 사용됩니다. 택시가 서울 강남 지역으로 들어서자 또 다른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도로 위에는 운전자 없는 자율주행 차량들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교차로에서도 신호등의 지시에 따라 완벽하게 멈추고 출발했죠. 이렇게 많은 자율주행 차가 있나요? 서울 도심은 자율주행 특구로 지정되어 있어요. 택시의 약 40%가 이미 자율주행으로 전환됐습니다. 이제 사고율도 크게 줄었고요. 질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지 않나요? 수미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처음에는 그런 우려가 있었죠. 하지만 정부가 전환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택시 기사분들이 AI 관리자나 다른 서비스직으로 전환할 수 있게 도왔습니다. 실업률은 오히려 줄었어요. 택시에서 내려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동안 저는 또 다른 충격을 받았습니다. 역 입구에는 줄이 거의 없었고 사람들은 신용카드나 스마트폰을 가볍게 터치하고 지나갔어요. 표를 안 사나요? 모바일 결제가 기본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교통수단을 이용합니다. 카드를 꺼내거나 현금을 사용할 필요가 없죠. 지하철 플랫폼에 도착하자 전광판에는 열차가 1분 35초 후에 도착한다고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정확히 그 시간에 열차가 도착했고 저는 또 한 번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뉴욕에서는 10분 정도 지연되는 게 일상인데 수민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지하철은 초 단위로 정확해요. 1분 이상 지연되면 큰 뉴스가 됩니다. 지하철 안은 깨끗했고 모든 좌석에는 USB 충전 포트가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터널을 지나는 동안에도 와이파이가 끊기지 않는다는 점이었어요. 지하철에서도 인터넷이 되나요? 물론이죠. 서울 전역이 오지로 커버되어 있어요. 지하철, 터널, 심지어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인터넷이 끊기지 않습니다. 이제 저는 정말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완벽해 보였거든요. 이거 혹시 외국인 기자를 위해 특별히 준비한 코스 아닌가요? 수민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니에요. 에단 씨, 이건 한국인들의 일상입니다. 얼마나 불편했으면 이런 시스템을 개발했겠어요? 우리는 효율성을 중요시하니까요. 종로에 도착해 지하철에서 나오자 또 다른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초현대식 고층 빌딩이 즐비한 도로 너머로 기와지붕의 전통 한옥들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어요. 현대와 전통이 공존하네요. 그게 한국의 정체성이에요. 빠르게 발전하면서도 우리의 뿌리는 잊지 않으려고 합니다. 지금 보이는 곳은 북촌 한옥마을인데 그 안에도 최첨단 기술이 숨어 있어요. 전통과 현대의 완벽한 조화죠. 저는 감탄하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이수민 박사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한국은 단순한 기술 강국이 아닙니다. 실행 속도가 남다른 나라죠. 머리로 구상한 것을 빠르게 현실로 만들어내는 능력이 우리의 강점입니다. 그녀의 말을 들으며 제 선입견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분명 존재감 없는 나라의 모습이 아니었으니까요. 한국 방문 셋째 날, 저는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했습니다. 사실 CNN 본사에서는 제가 한국의 재난 대응 시스템에 대해 꽤 부정적인 시각을 보였었죠. 한국이 급속도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안전관리는 소홀할 것이라고 예상했거든요. 이곳이 서울시 통합관제센터입니다. 수민의 안내로 들어선 곳은 마치 영화 속 NASA 통제실 같았습니다. 거대한 스크린 앞에서 관제사들이 서울 전역의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었어요. 여기서 모든 걸 관리하나요? 네, 교통 상황부터 화재, 홍수, 지진 같은 자연재해까지 모든 잠재적 위험 요소를 실시간으로 감시합니다. 갑자기 관제실에 알람이 울렸습니다. 스크린에는 빨간색 경고창이 뜨고 관제사들이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무슨 일이죠? 강남역 근처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 같네요. 지금 시스템이 자동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주시하던 저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화재 발생 지점 주변의 모든 신호등이 자동으로 조정되고 있었어요.
동시에 주변의 모든 디지털 광고판이 대피 안내로 바뀌었고 지하철 방송도 즉시 변경되었습니다. 이 모든 게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네. AI 재난 경보 시스템이에요. 화재나 지진 같은 재난이 발생하면 10초 이내에 모든 시민의 스마트폰으로 경보가 발송됩니다. 동시에 주변 교통 시스템이 자동으로 조정되고 가장 빠른 대피 경로가 안내되죠. 화면에서는 이미 소방차가 현장으로 향하고 있었고 그들의 경로에 있는 모든 신호등이 녹색으로 바뀌는 것이 보였습니다. 긴급 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이에요. 구급차나 소방차가 출동하면 그 차량의 경로에 있는 모든 신호등이 자동으로 조정됩니다. 평균 도착 시간이 7분에서 3분으로 단축되었죠. 저는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미국이었다면 구급차가 정체에 갇혔을 텐데 한국은 모든 게 실시간으로 조정되네요. 수민이 심각한 표정으로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과거에 여러 재난을 겪으며 배운 교훈이죠. 그녀의 말에 저는 2014년 세월호 사건에 대해 들었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그 비극적인 사건 이후 한국이 얼마나 안전 시스템을 강화했는지 실감할 수 있었어요. 우리가 관제실을 나온 지 30분 만에 화재는 완전히 진압되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고 주변 건물도 안전했다고 합니다. 이런 시스템이 있었다면 911대도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었을 텐데요. 제 중얼거림에 수민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개선하고 있어요. 실패와 비극에서 배우지 않으면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되니까요. 그날 저녁 호텔 방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고 오늘 본 것들을 정리하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재난 대응 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제가 상상조차 못했던 생각이었죠. 다음 날 저는 이수민 박사와 함께 서울의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성동구에 위치한 이 지역은 버려진 공업단지를 친환경 스마트 도시로 탈바꿈시킨 곳이었어요. 이곳은 5년 전만 해도 낡은 공장들이 즐비했던 곳입니다. 이제는 어떤가요? 저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건물들의 외벽은 모두 특수 코팅된 재료로 마감되어 있었고 도로는 특이한 재질로 포장되어 있었어요. 이 건물들이 특별한가요? 네, 이건 공기정화 건물이에요. 외벽의 특수 소재가 미세먼지를 흡수하고 정화합니다. 하나의 건물이 연간 100그루의 나무가 하는 일을 해내죠.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럼 이 도로는요? 태양광 도로예요. 특수 태양광 패널이 포장재 아래 설치되어 있어서 햇빛을 받으면 전기를 생산합니다. 이 지역에서 사용되는 전력의 약 30%가 이 도로에서 생산되죠. 우리는 계속해서 지역을 둘러보았습니다. 모든 건물 옥상에는 정원이 조성되어 있었고 빗물을 모아 재활용하는 시스템도 갖추고 있었어요. 이 동네 쓰레기통도 특별해 보이네요. 수민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이건 스마트 쓰레기 분류 시스템이에요. 사람들이 쓰레기를 버리면 내부의 AI가 자동으로 재활용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을 분류합니다. 분리수거율이 95%나 올랐죠. 저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우린 아직도 석탄 발전소를 돌리는데 한국은 이미 친환경 사회로 가고 있네요. 수미는 자랑스럽게 대답했어요. 2년 전부터 한국은 탄소 중립을 위한 그린 뉴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모든 공공건물을 탄소 중립 건물로 전환할 계획이에요. 우리는 동네 카페에 들러 휴식을 취했습니다. 이 카페도 예외 없이 스마트했어요. 테이블에 부착된 무선 충전 패드, 주문을 받는 로봇 서버, 심지어 커피컵도 생분해성 소재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여기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전화도 충전하고 와이파이도 쓰고 한국인들에게는 이런 게 일상인가요? 수민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이제는 당연한 일상이 되었어요. 한국인들은 새로운 기술을 빠르게 받아들이는 편이에요. 불편함을 참지 않거든요. 창밖으로 보이는 거리에는 전기 자전거와 전동 킥보드가 전용 도로를 따라 달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자가용 대신 이런 친환경 이동수단을 선호하는 듯했어요. 미국에서는 아직도 자가용이 주요 교통수단인데 한국은 대중교통 인프라가 워낙 잘 되어 있어서 굳이 자가용이 필요 없어요. 게다가 정부에서 친환경 이동수단에 보조금을 지급하니까 더 매력적이죠. 저는 뉴욕과 비교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뉴욕도 분명 세계적인 대도시이지만 스마트 시티 측면에서는 서울에 한참 뒤처진 것 같았어요. 특히 환경 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이 달랐죠. 환경 보호와 첨단 기술을 이렇게 조화롭게 결합하다니 인상적입니다. 수민의 얼굴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기술의 발전이 꼭 환경 파괴를 의미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기술을 통해 더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 수 있죠. 한국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한국에서의 일주일이 거의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저는 서울의 다양한 측면을 경험했고 점점 제 고정관념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어요. 특히 오늘은 더욱 특별했습니다.
수민 박사가 저를 한국의 일반 가정에 초대해 주셨거든요. 제 친구 가족이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해요. 실제 한국인의 일상을 보여드리고 싶어서요. 우리는 강남의 한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습니다. 한국의 주거 형태가 대부분 아파트라는 사실이 처음에는 의아했지만 이제는 이해가 됐어요. 인구 밀도가 높은 나라에서는 효율적인 선택이니까요. 수민의 친구 김민지 씨는 IT 기업에서 일하는 30대 중반의 여성이었습니다. 그녀의 남편 박준혁 씨는 대학 교수였고 초등학생 딸 서연이와 함께 살고 있었죠. 민지의 집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현관문은 지문 인식으로 열렸고 집 안의 모든 전자기기는 음성 명령으로 작동했어요. 냉장고는 식품의 재고를 관리하고 유통기한이 임박한 식품을 알려주었습니다. 심지어 요리법까지 추천해주는 게 아니겠어요? 화장실 변기는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스마트 미러는 가족의 건강 정보를 표시했습니다. 이게 다 정말 필요한가요? 저는 솔직히 물었습니다. 민지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처음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한번 편리함을 경험하면 돌아갈 수 없더라고요. 제 할머니도 이제 음성으로 모든 걸 제어하세요. 저녁 식사 중 준혁은 한국의 공공 서비스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미국에서는 공문서 하나 발급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보통 관공서에 직접 가야 하죠. 서류 작성하고 줄 서서 기다리고 경우에 따라 며칠이 걸리기도 합니다. 준혁은 말없이 스마트폰을 꺼내더니 몇 번 터치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화면을 보여주었어요. 방금 제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았습니다. 3분도 안 걸렸네요.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스마트폰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런 서비스가 가능하다고요? 한국의 전자정부 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거의 모든 공공서비스가 모바일 하나로 해결돼요. 은행 업무, 세금 납부, 병원 예약까지 말이죠. 식사 후 서연이는 저에게 자신의 학교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녀의 초등학교에는 AI 튜터가 있어 학생들의 학습 속도에 맞춰 개인별 교육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우와, 정말 똑똑한 학교네요. 서연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른 학교 친구들도 다 비슷해요. 코딩도 배우고 있어요. 저는 점점 더 놀라워졌습니다. 저희 딸은 아직도 기본적인 교육 방식으로 배우고 있는데 한국의 초등학생들은 이미 코딩과 AI를 다루고 있다니 밤이 깊어가며 민지 가족과의 대화는 저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귀국을 앞둔 저는 이제 확실히 알게 되었어요. 미국과 한국의 차이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을요. 귀국 비행기를 타기 전날 밤, 저는 호텔 방에서 보고서를 작성하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보고 듣고 경험한 것들을 어떻게 담아내야 할지 막막했어요.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경험한 한국을 있는 그대로 보도하면 미국의 낙후된 현실이 너무 부각될 거야. 편집장이 좋아할까?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어요. 그 빛들 하나하나가 이제는 단순한 불빛이 아니라 한국의 혁신과 발전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솔직히 보도할까? 아니면 조금 순화해서 전할까? 머릿속에서 계속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미국인으로서의 자존심과 기자로서의 양심 사이에서 저는 고민했어요. 그런데 문득 마이클 편집장이 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에단, 넌 15년 동안 진실을 쫓아왔어. 그게 내 강점이야. 맞습니다. 저는 기자입니다. 제 역할은 진실을 전하는 것이지 자존심을 지키는 게 아니었죠. 진실을 전하는 것이 기자의 역할이다. 저는 깊은 숨을 내쉬고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제가 경험한 그대로 담아내기로 했어요. 비록 그것이 미국의 자존심을 조금 상하게 할지라도 말이죠. 밤새 작업한 끝에 저는 미래를 선도하는 나라, 한국이라는 제목의 특집 기사 초안을 완성했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본 모든 것들, 자율주행 택시부터 스마트시티, 재난 대응 시스템, 전자정부까지 솔직하게 담겨 있었어요. 아침이 밝았고 저는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공항에서 수민 박사가 저를 배웅했어요. 에단 씨, 어떤 기사를 쓰실 건가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진실을 쓸 겁니다. 한국은 정말 놀라운 나라더군요. 제 선입견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수민의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요. 여전히 많은 문제가 있고 개선해야 할 점도 많죠. 하지만 변화하려는 의지와 속도만큼은 자신 있습니다. 그 점이 바로 한국의 강점인 것 같아요. 문제를 인식하고 빠르게 해결책을 찾아내는 능력 말이죠. 비행기에 오르며 저는 한국에서의 일주일이 제 인생을 바꿔놓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세계를 바라보는 제 시각은 달라질 수밖에 없었어요. 뉴욕으로 돌아온 저는 바로 마이클 편집장을 만났습니다. 그는 제 초안을 읽더니 눈을 크게 떴어요. 에단, 이게 정말이야? 너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은데. 네, 편집장님. 모든 것이 사실입니다. 한국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앞서 있어요. 그들의 기술력과 실행력은 정말 놀랍습니다. 마이클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결단을 내렸습니다. 좋아.
이걸 특집 다큐멘터리로 만들자. 내가 직접 진행해. 그렇게 저는 미래를 앞서가는 한국 특집 다큐멘터리 제작에 착수했습니다. 제가 찍어온 영상과 인터뷰를 바탕으로 한국의 혁신적인 모습을 생생하게 담아냈어요. 다큐멘터리가 CNN 뉴스에서 방영된 후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시청자들은 한국의 미래지향적인 시스템에 놀라워했고 미국 정부에서도 관심을 보였어요. 이것 봐, 에단. 마이클이 신문을 보여주었습니다. 백악관에서 한국의 AI 기반 인프라 도입을 검토한대. 뉴스가 퍼져나가면서 세계 각국에서 한국의 스마트 인프라 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급증했습니다. 저는 연일 인터뷰 요청을 받았고 한국 전문가로 인정받기 시작했어요. 에단, 너 덕분에 우리가 한국을 다시 보게 됐어. 앞으로 한국 관련 뉴스는 내가 전담해라. 마이클의 제안에 저는 기쁘게 수락했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과 미국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하게 된 것이죠. 업무를 마치고 사무실 창가에 서서 맨해튼의 야경을 바라보며 저는 서울의 밤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혼잣말을 했어요. 한국은 우리가 배워야 할 나라였다. 그날 이후 저는 글로벌 뉴스를 다루는 방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어떤 나라도 크기로만 판단하지 않게 되었고 보이지 않는 혁신과 가능성을 찾아내려고 노력하게 되었어요. 한국은 저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선입견은 진실을 가리는 장벽일 뿐이며 변화를 받아들이고 배우는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요. 그리고 제 보도를 통해 이제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작지만 강한 나라,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나라, 미래를 선도하는 나라로 말이죠.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감탄한 해외 사연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새로운 시각과 영감을 주었기를 바라며 더 많은 곳에서 사람을 위한 혁신과 따뜻한 변화가 일어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주변과 공유하며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더 좋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살기 좋고 행복한 대한민국, 이 나라의 국민인 당신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감동을 전하는 감동에 취한다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